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엘리엇 파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맞는 것 같은지 이런 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 그래서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법칙의 수호자가 되면 안 돼요. 법칙의 수호자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따라야 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엇 파동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게 사실 이제 책에 쓰여 있는 엘리엇 파동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네. 제가 이제 백테스팅을 많이 돌려보고 네. 더 맞는 방향 혹은 이제 요새 트렌드나 이런 걸 좀 반영을 시키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말하면 네. 아닌데 저거 책이랑 다른데? 이론이랑 다르다고 네. 하시는 분들 아닌데 이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교과서 내용도 계속 조금씩 바뀌는 거 아세요? 맞아요. 개정되잖아요. 더 나은 네, 버전으로.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 뭐 과학 교과서나 뭐 이런 것도 또 최신 흐름을 반영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명왕성이 원래 예전에 행성이었는데 행성이 빠진다거나 그렇네요. 네, 그런 것처럼 검증된 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재미없으실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원자 모형 보면 원자 모형도 계속 바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고 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마치 법칙의 수호자가 돼서 이건 넌 틀렸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천동설이 맞아 지동설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네. 이거 진짜 적절한 비유예요. 네. 네, 근데 기존의 사람들이 그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저는 그러신 분들 말고 이제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데 최우선시하는 그러신 분들만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수익은 못 거두면서 엘리엇 파동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거면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맞아요. 본질에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돈을 벌기 위한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동을 네. 보는 것도 다 그 매매 전략에 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같이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나운서님도 공감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 사밍앤 필류아사가 이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앞에 스승으로 생각할 만한 사람이 한 명 있다. 요거는 이제 뭐 잘 안 알아들 수 있는데 요거는 공감하는지 궁금해요. 빌런 총량 보전 없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버즈님? 우리 회사에서요? 제 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회사 규모가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희 아나운서님도 회사 생활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오래 했죠. 팀도 막 바뀌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뭐 본인은 있는데 뭐 팀원들이 바뀐다거나 네, 뭐 맞아요. 이런 경우에 이게 진짜 맞나요? 원래 빌런 총량 보전 법칙이 회사 생활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 팀에 무조건 빌런 한 명이 있다.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1법칙인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빌런이 한 명일까를 사람들이 열심히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공감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왜 빌런이 두 명이 아니고 한 명일까? 왜 빌런은 없지 않고 무조건 한 명 있을까?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뭐 검증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하지 않을까요? 네, 검증하지 않고 뭐 하냐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경험상 저거 진짜 저래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한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 자체를 이거 막 열심히 검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경험상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게 대부분의 통계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정규분포. 네, 해서 이제 키가 예를 들어 뭐 190 이상인 사람들은 몇 %며 이런 거를 왜 190 이상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열심히 분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걸 통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직전에 있었던 고점 확실하게 돌파하는 경우. 근데 요 확실히 돌파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70%는 사. 예를 들어 30%는 팔아. 정확한 요 숫자 비율이 아니고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왜 70% 사고 왜 30%는 팔려고 하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원래 팀이 있으면 한 7, 8명 있어. 그중 무조건 빌런 한 명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고 얘는 골드, 얘도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는 나스닥, 얘도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고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고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산에 적용되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딱 꺼내놨는데 앞에 했던 얘기를 좀 종합을 하자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걸 딱 보면 차트가 이런 패턴으로 지속이 돼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올라가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빌런이 한 명일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왜 70%는 사고 30%는 팔까? 혹은 얼마나 팔고 얼마나 사길래 이게 올라가는 걸까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연구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일정 사람 이상, 일정 투자자 이상 이 시장에 참여하면 그러면 일정 패턴을 가진다. 일정 사람들 이상 참여하면 그중에 몇 %는 사고 몇 %는 팔고 이런 상황일 때 그런 게 정해져 있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율에 비슷하게 가까이 가며 그런 비율 때문에 일정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빨랑 요 잘 맞는 패턴을 찾아서 적용시켜야지. 그 패턴을 빨랑 더 찾아서 더 잘 맞는 패턴을 가지고 빨랑 적용시켜야지 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후자를 택했다 이거예요. 근데 앞에 왜 그런지를 찾는 사람들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박사과정이나 공부나 연구 이런 쪽으로 특화되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니까 네. 그 목적 잊지를 말자. 돈 버는 거에 집중하자. 그럼 돈 버는 거를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낼 게 아니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네? 그럼 반복되는 걸 찾아가지고 언제 반복되는지 딱딱딱딱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그걸 빨랑 적용시켜서 난 돈 벌어야겠다로 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게 일종의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왜 그렇게 되는지 알기 어렵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칩을 받고 투자를 딱 시켜가지고 하면은 누군가는 요런 상황일 때 몇 %는 사고 몇 %는 팔고 몇 %는 관망하고 몇 %는 현금을 끌어오고 누구는 빚을 내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통계를 내면. 그렇지만 각자의 감정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몇 %는 그러고 몇 %는 그러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패턴이 사실 차트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거에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든 범죄율이 다 비슷해요. 네. 범죄율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버스님? 제주도가 약간 높은데 근데 그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 걸 좀 감안해야 되니까 외부인이 많기 네. 때문이죠.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사실 실제로 이 섬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런 거 감안하면 거의 비슷해요. 인구 10만 명당 한 3천 건 정도가 이제 범죄 숫자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다 비슷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달라요. 왜냐? 나라마다 범죄로 치는 거 안 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서. 네네. 근데 이제 특정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가든 다 비슷한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이제 더 이상 안 온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왜냐? 2000년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에 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상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안 온다 했는데 경제 위기 왔나요, 안 왔나요? 왔나요? 네. 경제 위기가 지금도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파월이. 네. 얘기하면서 계속 금리를 낮추고 있다가 갑자기 폭락하고 요런 경제 위기가 계속 오고 있고 그리고 요런 얘기도 있었어요. 전쟁도 더 이상 안 일어날 거다. 왜? 핵무기가 있으니까 전쟁이 나면 나라가는 손해라는 걸 아니까 네.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전쟁 지금 계속 나죠. 그래서 맞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계속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도 전쟁이 났었고 해서 이런 것도 왜 계속 역사가 반복될까?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 상위 5%나 하위 5% 아니면 상위 10% 나머지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일정 부분 이상 커지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딱딱딱딱 확률 분포대로 딱 나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 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이상 모이면은 몇 %는 이런 행동, 몇 %는 이런 행동 하는 게 다 모여서 그 패턴이 결국엔 반복이 된다. 라는 걸 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차트가 인생을 담고 있네요, 버스님.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잘 맞는 패턴을 우리가 빨랑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했던 거 그거예요. 뭐냐면 유명한 패턴부터 검증해보자. 내가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패턴을 찾는 것보다 유명한 패턴을 먼저 검증해보자. 이게 네.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패턴인 엘리엇 파동 이론부터 검증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퍼즈님이 찾으신 건 조금 다른 걸 오늘 알려주시는 거죠? 일단 요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공부를 하고 보니까 좀 달라지더라. 최대한 기본에 가깝게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요런 패턴도 있어요. 이거는 하이머민스키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조롱할 때 많이 씁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지금 비트코인 여기다, 너네 망했다 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요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현명한 투자자는 요때 미리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요때 1차 현금화 할 때쯤에는 요 기간 투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때 언론 보도가 증가하고 이때 대중이 참여한다. 네,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생긴 건 엘리엇 파동이랑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엘리엇 파동이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안 가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패턴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 한 다음에 3, 4, 5 올라간 다음에 A, B, C로 하락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생긴 게. 네. 그래서 이런 유명한 패턴들 먼저 공부를 좀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저는 공부를 했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유명한 X에서 활동하는 분석가 퍼즈가 옆에 나와 있죠. 1, 2로 했는데 요 고점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올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면 요때 그 글을 썼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올라갔죠. 네, 그리고 지금은 한 11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가고 나서 요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네, 해서 정확히 여기 11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떨어졌다. 근데 떨어졌죠. 여기를 맞춘 건 우연이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요것도 다 확률로 계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엘리엇 파동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파동 기본적으로 1, 2, 3, 4, 5, A, B, C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기본적인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엘리엇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랙탈 구조예요. 그래서 이 프랙탈 구조가 뭔지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게 가장 엘리엇 파동에서 중요한 건가요, 퍼즈님? 네, 이걸 알아야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딱 보시면은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가운데에 딱 이렇게 나눠요.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어가지고 가운데를 뚫어버려요. 그러면 요 모양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얘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도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요. 그럼 이렇게 되죠? 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큰 거 안에 똑같은 모양이 들어가 있고 똑같은 모양이 들어가 있고 이걸 무한히 하다 보면 무한히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 이게 프랙탈 구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엘리엇 파동에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1, 2, 3, 4, 5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얘도 1, 2, 3, 4, 5 A, B, C예요. 얘도 1, 2, 3, 4, 5 A, B, C예요. 그러면 1, 2, 3, 4, 5 그다음에 1, 2, 3, 4, 5 A, B, C 1, 2, 3, 4, 5예요. 그러면 여기 얘도 1, 2, 3, 4, 5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얘도 1, 2, 3, 4, 5 A, B, C예요. 1, 2, 3, 4, 5 A, B, C.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얘를 우리가 알아. 얘를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알면 우리는 얘를 유추해 볼 수 있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얘를 알면 우리는 얘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렇죠? 그럼 얘를 알면 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커질지 알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다음번 패턴은 다음번 사이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딱 그렸던 걸 요걸 딱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 2, 3, 4, 5 A, B, C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딴 거는 전혀 모르고 얘만 지금 보고 있어요. 얘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 요거는 앞으로 진행된 거 우리는 몰라 아직. 모르는데 얘만 알고 있어. 그러면 프랙탈 구조니까 1, 2, 3, 4, 5 A, B, C니까 프랙탈 구조니까 얘를 1, 2로 하는 3, 4, 5가 진행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프랙탈 구조니까. 이해 가나요? 네. 네. 해서 이렇기 때문에 1, 2, 3, 4, 5 A, B, C가 되고 그러면 이 다음번 사이클은 어떻게 돼요? 1, 2, 3, 4, 5로 올라가고 또 A, B, C로 떨어지겠죠. 그럼 그 다음 사이클은 1, 2, 3, 4, 5로 올라가고 또 A, B, C로 떨어지고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프랙탈 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빠르게 엘리엇 파동은 프랙탈 구조다. 2파는 1파 아래로 안 떨어진다. 그 다음에 3파는 161.8이랑 261.8 사이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3파가 1파 고점을 돌파할 때가 안전 매수선이다. 또 4파는 요 1파 아래로 안 떨어진다. 요 3파는 가장 짧을 수 없다. 그 다음에 5파는 261.8 여기랑 요 476.4% 사이에 위치한다. 요것만 일단 보시고 나머지 네. 제가 예시는 내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거 비트코인 차트예요. 해서 지난번 불장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이렇게 1, 2, 그다음에 3, 4, 5 하고 나서 떨어지는 확장. 네. 으로 일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1, 2, 3, 4, 5로 겪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엘리엇 파동, 지난번 불장에서 여기까지 엘리엇 파동 겪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엘리엇 파동 겪고 그걸 알았으면 이번에도 엘리엇 파동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이번 고점이 어딜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요거까지 설명하고 나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엘리엇 파동 이제 그려보는 건데 지난 시간에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이거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제가 어제 네. 법칙의 수호자가 되지 말자 라는 얘기 했거든요. 네. 제가 썸네일에도 그렇고 제목에도 그렇고 법칙의 수호자가 되지 말자고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어떤 댓글이 달렸었냐면 틀렸다. 이거 엘리엇 파동 아니잖아. 네 마음대로 할 거면 퍼즈 파동이라고 해. 왜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댓글이 달렸나요? 네. 오. 저는 가감없이 그냥 차단해버리는 서로 도움이 안 돼. 네, 서로. 그분도 제 걸 보고 도움이 되지 않겠고 저도 그분을 본다고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도움이 안 될 거면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네네. 네. 아무튼 뭐 근데 그분은 왜 엘리엇 파동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네. 그분이 얘기했던 거는 요거예요. 3파는 가장 짧을 수 없다. 이게 맞거든요. 네. 책 뒤져보시면 이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잘못 알고 있냐면 3파가 가장 길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3파가 가장 긴 게 아니고 가장 짧을 수 없다예요. 네. 야, 너가 그리는 건 맨날 5파가 제일 길던데? 요새는 5파가 제일 길어요. 왜냐하면 확장이나 오버슈팅이 진짜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확장이나 오버슈팅이 나오면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사람이 많고 매도 자리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개미들을 털어먹는 방향으로 차트가 계속 지나거든요. 패턴 자체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5파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3파가 가장 길어야 되는데 네가 말하는 건 엘리엇 파동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공부하고 말을 하면 그러려는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네, 뭐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랬다는 거고 그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엘리엇 파동은 프랙탈 구조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 차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이 예측을 무조건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정확히 25만 달러까지 가. 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오파 같은 경우에는 261.8에서 476.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일 많이 가는 게 361.8이에요. 아, 확률이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361.8까지 가는 경우에서 절반이 높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361.8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25만 달러인 거예요. 361.8까지 가장 많이 가니까 제가 25만 달러라고 얘기를 했을 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오버슈팅이 나오면 훨씬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네, 30만 달러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25만 달러라고 얘기하고 요 근방에서 고점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매매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점에서 25만 달러까지 간다 그랬는데 더 올라갔는데 너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확률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뒤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하면 프랙탈 구조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 2 하면 여기는 2가 2파가 1파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 저는 사실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떨어지면 다시 파동을 카운팅해야 하는 걸로 배웠었는데.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파동 카운팅하는 것보다 얘를 1, 2로 하는 게 더 잘 맞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가끔씩 있어요. 코인에도 있고 주식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요 말씀하신 대로 매매 전략적으로만 접근한다라고 치면은 2파가 1파 아래로 떨어지면 그냥 파동이 새로 카운팅한다거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 경우의 수까지 계산을 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종종 있지만, 종종도 아니에요. 사실 진짜 가끔 있지만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파는 여기 있는 3파가 올라가죠? 3파가 올라가는 이 3파는 161.8, 여기 피보나치 비율 나옵니다. 361.8과 261.8 사이에 위치해 있다 라고 하는데 261.8을 살짝 넘는 경우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와요. 그러면 3파가 161.8까지 안 가고 161.8 살짝 전까지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경우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는 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분할 매도할 때 여기서 걸어놓으면 되니까. 살짝 뚫고 떨어지면 여기 매도 걸어놨으면 분할 매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요걸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기 위함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요 3파가 1파를 고점 돌파했을 때가 안전 매수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뭐 손절인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도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127.2까지 갔다가 되돌림 오는 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수 자리라고 얘기해요. 아, 항상 퍼즈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매수 자리가 고점 돌파하고 살짝 조정 나왔을 때가 네. 저 자리인가요? 맞아요. 근데 고점을 살짝 깨고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가 저항선으로 좀 잘 맞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뚫고 올라가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엘리엇 파동에서도 이거 뚫으면 사라고 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쭉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저는 127.2까지 갔다가 되돌림 오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이런 거예요. 당연히 여기 뚫자마자 사는 게 손익빈 더 좋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거 사는 게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파 같은 경우에는 조정 받을 때 1파 아래로 안 떨어져요. 근데 1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꽤 많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서 들어간 사람이, 뚫고 나서 들어간 사람이 요 4파가 요 1파 아래로 떨어지면은 손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파동이 깨졌다, 혹은 내가 파동을 잘못 본 거다라고 생각하고 손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깨고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원래 엘리엇 파동 정석은 깨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깨도 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잡게 되면 78.6%나 61.8%로 잡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깨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좀 더 기준을 넉넉하게 잡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3파가 가장 짧은 경우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와요. 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파랑 3파랑 길이를 거의 똑같이 맞춰요. 그런 다음에 3파가 살짝 짧은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물론 3파가 제일 길고 강력하긴 해요. 요새는 사실 5파가 더 길고 강력한 경우가 많긴 한데 제일 짧은 경우가 가끔씩 생긴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굳이라고 생각을 하고, 3파 같은 경우에도 파동이 진짜 딱 이렇게 딱딱딱딱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고 1, 2,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네. 프랙탈 구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3파로 쳐야 되는지 여기까지를 3파로 쳐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3파가 가장 짧으니까 이건 파동이 끝났어라고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5파는 261.8에서 476.4%까지 위치한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갖다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갖다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갖다 떨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럼 굳이 의미가 있는 거야?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죠. 모르는 것보단 그쵸, 아는 게 훨씬 낫죠. 매매 전략 세울 때 확률상으로 그게 더 높다는 거죠, 저 자리가. 네, 맞아요. 여기까지 제가 파동을 제대로 봤다라는 가정하에 따지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그럼 분할매도 걸어놓으면 되죠. 261.8, 361.8 이런 식으로 분할매도 걸어놓고,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도 못한 거는 내 본절가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퍼즈님도 실제로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나요,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매도 안 합니다. 매매를 안 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걸 곰곰이 한번 보시고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제가 그린 것과 좀 비교해보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요 관련된 예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한번 그려볼 건데 제가 좀 미리 당연히 그려왔겠죠. 보시면은 이게 지난번 불장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1,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3파 올라가는 거죠. 안전 매수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 뚫고 올라왔을 때 사면 되겠죠. 네. 네. 올라가서 3, 4,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3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랑 227.2%요 사이에 위치해 있고, 그렇죠? 3파는 161.8이랑 161.8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5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니고 사실 이제 확장해서 이제 파동은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361.8에 거의 터치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361.8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졌죠. 근데 저렇게 고점을 2번 찍을 때는 카운팅을 어떻게 해줘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엘리엇 파동은 일반적으로 확장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 2, 3, 4, 5 한다면 6, 7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카운팅을 셀 때 1, 2, 3, 4, 5로 안 세고 기본을 파동을 7개까지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장을 봅니다. 뭔 소리냐면 네. 여기 이렇게 보면 1, 2, 3, 4, 5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1, 2, 3, 4, 5, 6, 7이 기본으로 봐요. 확장은 8, 9로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3파고 어디가 5파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요 옆에 있는 피보나치 비율을 보고 분할 매도를 걸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분할 매도를 걸어놓을 생각이면 정확히 파동이 지금 몇 파에 어느 정도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네, 훨씬 더 러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간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로 파동 끝이네?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고해성사 같은 건데 저도 속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얘도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살짝 뚫고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한 127.2까지 갔다가 제가 여기 샀다는 건 아니에요. 전 사실 요 근방에서 많이 샀는데 요때 잘 매도를 하지 못했어요. 뭐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127.2까지 갔다가 되돌림 받는, 그러면 웬만하면 이런 상황은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127.2까지 갔다가 100%에서 되돌림 받는 요 상황, 127.2까지 일단 가야 돼요. 근데 얘는 127.2까지 갔냐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127.2까지 안 갔거든요. 127.2는 여기니까. 사실 저 때가 좀 어려웠죠. 읽기가. 네, 그쵸.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쌍봉의 시나리오가 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더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지금 쉬우세요? 너무 네. 어려워요. 지난번 불장 같았으면 127.2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사실 이때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 뭐 이런 시기였던 거고. 네. 그럼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은 파동상 어디인가를 좀 살펴보면은 이번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파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3파가 지금 거의 161.8까지 올라갔죠. 근데 제가 이제 161.8까지 3파가 올라갈 수 있다, 161.8에서 161.8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61.8에서 조정을 받는 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얘가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딱 저 선에서 떨어지는 게. 네. 네.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 네네. 안 신기한가요? 신기해요. 저는 신기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61.8까지 갔다가 1, 2 한 다음에 3, 4로도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재차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3, 4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지금 3, 4를 겪던가 아니면 지금 3으로 가는 중간쯤이거나 요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 펀더멘탈 쪽으로 호재가 있냐라고 하면 비트코인 호재 있나요? 계속 있죠. 어떤 게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훨씬 더 시장이 열렸고, 그리고 유동성도 증가하는 ETF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고요. 틀렸나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두 개를 일단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ETF를 통해서 기업들이 혹은 기관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M7 중에 갖고 있는 애 누구 있다고요? 테슬라요. 예, 테슬라는 근데 은근슬쩍 많이 사모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M7도 차근차근 비트코인을 사모으게 될 거고,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스닥 전체 시총의 30%가 넘습니다. 네. 그럼 30%인 애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올라갈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올해는 호재가 막 남아있어.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있어. 네. 이런 상황이니까 아, 이런 파동을 충분히 겪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 4거나 아니면 3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2026년 여기니까 여기서 3파, 4파를 가든 아니면 지금이 3, 4든 상관없이 5파는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높냐면 일반적으로 361.8까지 가거든요. 네. 물론 361.8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261.8 자리는 18만 달러고 476.4%는 33만 달러입니다. 해서 저는 일단 25만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무거운 게 그렇게까지 간다는 게 사실 뭔가 잘 아직 안 믿겨요. 아, 근데 무거운 게 잘 안 간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자산이 뭘까요? 금이야. 금도 무거워서 잘 안 가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아, 금 최근에 또 역대 최고치 찍었죠? 네. 금도 보시면은 요때를 기점으로 1, 2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3파가 227.2%까지 올라갔고, 그다음 4파 조정받고, 4파가 요 1파의 고점을 깨지 않았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충분히 5파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361.8 근처까지 와 있죠? 그래서 요 금도 그대로 엘리엇 파동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제일 잘 올라가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어찌 보면 금보다 더 무거운 자산이라면 좀 그런가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네. 어때요?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나요? 가파르죠? 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 2로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3, 4, 5 한 다음에 확장일지 아니면은 저런 경우에 진짜 확장일지 아니면 3파로 쳐야 하는지. 맞아요. 네. 눈썰미가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1, 2 한 다음에 3, 4, 5로 올라갈지 이건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고 있다. 해서 비트코인도 15만 달러까지 물론 뭐 간격이 넓기 때문에 33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18만 달러에서 막 딱 찍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25만 달러를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네. 상승폭 줄어드는데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가 엄청나게 급등을 여기 엄청 옛날 거 나스닥 차트입니다. 급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나스닥 상승폭 줄었네 라고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금 자산의 규모가 좀 커지고 난 이후에는 굳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엔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상승폭이 줄어드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저점 대비해서의 상승폭은 많이 줄어드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고점 대비 고점은 사실 지난번이랑 요번이랑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그만큼 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내일 더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피보나치 비율이 뭔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피보나치 수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살짝 예습을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황금 비율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맞아요. 쉬운데 뭐냐면 이게 이제 1, 1, 2, 3, 5, 8, 13, 21 이게 피보나치 수를 쭉 나열을 해놓은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게 지금 그 순 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이죠. 2 더하기 3은 5죠. 네. 3 더하기 5는 8이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두 개 더해서 써. 앞에 있는 두 개 더했어. 이게 네. 피보나치 수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여기까지는. 네.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2 나누기 1을 하는 거예요. 큰 수,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왼쪽에 있는 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 나누기 1 하면 1이고 2 나누기 1 하면 2고 3 나누기 2 하면 1.5고 그런 식이죠. 네. 근데 쭉 계속 가다 보면 이게 1.618에 수렴해요. 그래서 이 1.618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이 앞으로 똑 돌아가면 여기는 얘가 1.618이에요. 네, 이건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1.618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161.8%예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여기 있는 얘네가 전부 다 피보나치 관련된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얘기할 건데 자, 가장 중요한 숫자는 161.8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피보나치 수가 쭉 있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누면은 161.8이 되더라.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제 요걸 이제 볼 건데 네. 요거는 이제 피보나치 수를 쭉 나열한 거거든요.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2 더하기 얘가 1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가 정사각형이에요. 제가 확대해가지고 조금 정사각형 같이 않아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다음에 2 더하기 1은 3이죠. 네. 그다음에 2 더하기 3은 5죠. 이렇게 5죠. 해서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변이 다 피보나치 수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피보나치 수 저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반원으로 계속 이으면 이런 모양을 저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자연에 엄청 많아요. 이제 조개 껍데기가 이런 모양인 경우 진짜 많고, 그 다음에 이건 태풍의 눈서부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피보나치 수대로 했는데 이 수대로 만들어진 비율이 자연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연에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규칙적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비율대로 규칙적으로 돼 있는 게 말고 그냥 규칙적으로 돼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딱 보잖아요. 그럼 기괴하게 생각해요. 약간 환공포증처럼.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죠? 네, 오히려 약간 거부감이 네. 드는. 근데 이런 피보나치 비율에 맞춰서 반복되는 프랙탈 구조, 이것도 프랙탈 구조인데 반복되는 구조 같은 경우 사람들이 되게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시가 이제 나오는데,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 머리끝, 그 다음에 팔, 어깨 이런 게 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얼굴에 있는 요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1.618. 아까 전에 1.618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여기 인중에서부터 여기 눈썹까지, 그다음에 여기 턱까지가 1대 1.618. 코랑 입술도 1대 1.618. 그다음에 코랑 여기 입술의 길이랑 입술부터 턱까지 길이도 1대 1.618.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나리자를 보고 되게 아름답고 신비롭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네. 여기 계신 요 분 누군지 혹시 네. 아시나요? 진이요. 네, 잘 아시네요. 방탄의 진님이신 건데, 네. 성형외과 의사가 네. 요걸 분석한 거예요. 진님의 얼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대 1.618이다. 이마, 코, 요 턱까지 1대 1.618. 그리고 요 얼굴의 가로 이렇게 세로 해가지고 이거 얘도 1대 1.618. 그래서 진님을 보고 우리는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네. 비율이랑 관련이 있었네요.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연 속에 다 있어요. 벌들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꽃잎이 몇 개인지, 꽃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뭐 태풍이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요 피보나치 수, 피보나치 비율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게 다 피보나치 비율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도 자연의 일부다. 너무 철학적으로 돌아가요. 우리 사람들도 네.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차트대로 보면 피보나치 비율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몰라. 근데 올라가는 걸 잘 보니까 피보나치 비율대로 가네. 그럼 왜 피보나치 비율대로 가를 물어보는 거는, 왜 조개 껍데기가 그렇게 생겼어? 왜 태풍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있나요? 그냥 자연의 법칙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피보나치 비율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1.61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눴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고, 그다음에 작은 수를 옆에 있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를 옆에 있는 큰 수로 나누고, 아까 전 피보나치 숫자를 그렇게 하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나누면 1.618에 수렴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얘는 0.618이고 얘는 0.382이에요. 0.3819니까 반올리면 0.38입니다. 얘는 0.236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1.6을 제곱하면 2.618, 그다음에 1.618을 세제곱하면 4.236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전부 어떤 숫자냐면 여기 있는 피보나치 있는 숫자들이에요. 0.236, 0.382, 0.618, 그다음에 1.618, 2.618, 4.236 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에요. 나머지 숫자들도 전부 다 피보나치 비율과 관련된 숫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네. 해서 왜 이 피보나치 비율이 맞냐라고 물어보시면 모르죠. 저희가 이제 왜 피보나치 비율대로 가는지를 물어보지 않듯이, 왜 진님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를 왜 잘생겼다 생각할까? 피보나치 비율대로 되네? 그럼 왜 피보나치 비율대로 되면 왜 사람들은 잘생겼다고 느낄까? 요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왜 조개 껍데기가 그렇게 생겼으며, 왜 태풍은 그렇게 생겼으며, 왜 모든 자연에 있는 게 그렇게 생겼을까라고 물어보지 않듯이, 요런 패턴이 왜 여기까지만, 왜 엘리엇 파동을 그리면은 여기 161.8부터 261.8 해서 161.8까지만 갔다가 떨어지는지, 요거 예시를 들어서 잠깐만 얘기하면, 비트코인도 지금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차트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처음 시작점을 0, 그 다음에 여기 1로 보면은 네. 지금 정확히 1.618까지 갔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더 가는 것도 아니고 요 정도 애매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왜 161.8까지만 갔다가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유는 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패턴들을 반복해서 봤을 때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 많더라.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 많더라.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 많더라. 근데 그런 경우들 다 조합해보니까 피보나치 비율대로더라. 여기가 이제 0이고 100으로 했을 때 왜 23.6%까지만 떨어지고 올라가냐 이거죠. 네. 사람들이 심리가 들어맞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면 일정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패턴 중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것까지 패턴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된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그냥 반복되는구나 적용해야지. 반복되는구나 적용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이해갔어요. 근데 요즘은 좀 잘 안 맞는 경우 있다고 하셨잖아요. 안 맞는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시장 참여자가 적은. 차트가 제일 잘 맞는 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 네. 네. 제일 잘 맞는 거. 왜냐면 네. 시총이 제일 가장 크고 무거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네. 그 다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트가 잘 맞는 게 뭐냐면 나스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 참여하니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애플 이런 것도 차트 너무 잘 맞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시장 참여자가 지금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누구는 기관이 들어가서 차트가 예전과 다르다는 둥. 뭐 차트가 달라진다는 둥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트가 달라질 거긴 해요. 이거 좀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더 차트대로 가는 쪽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전에는 오히려 페이크도 많고 엘리엇 파동을 2번 겪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외사항이 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트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차트를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저항받은 거를 이렇게 따지면 얘 같은 경우는 23.6% 아래까지 떨어졌죠. 네. 그쵸?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이제 바로 직전에 떨어진 걸 보면 정확하게 23.6%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더 피보나치 비율대로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폭 더 피보나치 비율대로 올라가는 거 161.8 더 피보나치 비율대로 더 피보나치 비율대로 더 전형적으로 차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점점 높다는 거예요. 큰 사이클에서 보면 그래요, 퍼즈님. 네. 작은 사이클에서는 어떤가요? 작은 사이클에서는 안 맞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 왜냐면 작은 사이클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가 적은 거예요. 왜냐면 기관들이나 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긴 사이클로 보는데 걔네들은 단기 움직임에 관여를 안 해요. 네, 그냥 사고 기다리는 이런 데서 그냥 사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무 짓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차트를 만드는 거는 더 시장 참여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트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큰 틀로 보면은 더 차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럼 큰 틀에서는 차트가 더 잘 맞고 짧은 사이클에서는 차트가 잘 안 맞으면 네. 그럼 큰 틀에서만 매매하면 되지 않냐. 굳이 안 맞는 데서 아둥바둥 할 필요가 있냐. 라는 게 바로 제 생각이에요.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겠죠? 네. 그래서 롱도 들어간 사람들도 마진으로 들어간 사람들 다 청산되고 쇼트로 들어간 사람들 다 청산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매매를 하면 좋지 않나. 왜냐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차트로 대강이라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큰 사이클이면 큰 사이클일수록 더 잘 맞네? 그러면 저는 큰 사이클로 매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큰 사이클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큰 사이클이 더 맞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아까 전에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네. 일반적으로 고점은 361.8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오파가 갈 수 있는 최고 이제 파동이 갈 수 있는 범위가 261.8이랑 476.4%잖아요. 네. 그럼 요 근처까진 가. 요 근처까진 가는데 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가. 그래서 제가 25만 달러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고 문제일까요? 아니요. 네. 아니면 여기서 요 추세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일까요? 문제긴 하죠, 사실. 그냥 올라가면 좋긴 한데. 네. 마음이 안 괜찮아요. 네. 그렇긴 한데 물론 뭐 지지받고 올라가면 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요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요 차트대로는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펀더멘탈까지 같이 보면 좋은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올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럴 만한 호재가 있을 것이냐. 그럴 만큼의 수급이 있을 것이냐. 너무 호재가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멘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다면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어떻게 해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큰 상승을 놓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네. 체크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피보나치 비율을 좀 배웠으니까 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유사한 패턴들, 엘리엇 파동에서 파생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들 플러스 이제 퍼즈 각도선을 좀 배우고 매매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봤으니까 엘리엇 파동을 그러면 나 한번 그려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매일 그려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냥 퍼즈님께서 해주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잘 그려지는데 새롭게 다른 뭐 알트코인을 적용을 시켜보니까 그 1과 0을 찾기가 18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몇 가지 팁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그려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PPT로 만들어 오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큰 사이클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주봉부터요. 주봉이라기보다는 완전 큰 사이클. 연봉. 네, 뭐 월봉이어도 괜찮고 네. 1년이어도 괜찮고. 근데 네.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서 얘가 이제 1, 2 추가적으로 3, 4, 5 아니면은 3, 4, 5 해도 상관없고 해서 여기 고점에서 고점까지 갈 때 엘리엇 파동을 겪더라.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었어요. 지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번 겪었는데 이런 식으로 겪었으니까 우리가 일단 큰 사이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1, 2로 뒀을 때 지금 엘리엇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 2 한 다음에 이게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5일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3,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3파가 여전히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네. 왜냐면 5파 같은 경우는 26.1.8을 넘어야 돼요. 아, 네네.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지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큰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이 1, 2가 지나고 지금 3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3이 끝나고 4가 지금 진행 중이거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큰 틀에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큰 틀에서 저거를 알 수 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해요? 큰 틀에서는 알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이 3인지 4인지요? 아니요. 3, 4인지는 알기가 어렵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 2를 찾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 네네. 예, 해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1, 그 다음에 큰 조정이 있었던 게 2. 그냥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상이 없던 거라서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차트입니다. 누가 봐도 얘가 1, 2잖아요. 네. 누가 봐도 1, 2인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큰 사이클로 보면 누가 봐도 1, 2인 구간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봐도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누가 봐도 1, 2인 구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과거 차트만 봐도 사실 누가 봐도 1, 2인 구간이 있거든요. 얘 보면 누가 봐도 얘가 1, 2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더 큰 사이클로 봐도 얘가 이제 이렇게 1, 2. 그러면 지금은 구간이 3파가 진행 중이거나 또 1파 고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3파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3파 이후에 4파거나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더 쪼개서 들어가야 하나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일단 뭐 1시간 봉을 확대해 놓고 이 상태에서 파동을 카운팅한다? 이건 못해요.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건 1시간 봉인데 오히려 뭐 5분 봉 이렇게 카운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알기가 어려우냐면 엘리엇 파동은 프랙탈 구조라서 프랙탈 구조라서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 큰 사이클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제일 먼저는 큰 사이클을 먼저 봐라.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저점부터 카운팅을 해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와서 여기서부터 뭐 카운팅을 하고 뭐 여기서부터 카운팅하고 이게 아니고 저점부터 카운팅을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2파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네. 그러면 헷갈릴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경우에서 우리가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3파가 올라가는데 여기 3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끝났을지 안 끝났을지는 몰라요. 그쵸. 근데 3파가 올라가는데 어쨌든 3파의 시작이 여기구나를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파동 카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그만한 사이클을 봐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누가 봐도 얘가 1, 2예요. 아닌가요? 저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작게 들어가면요? 네.
네. 오,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1, 2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응.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얘를 1, 2로 해놓고 엘리언 파동을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가 주봉인데 1봉, 1시간봉으로 들어가면 세부 카운팅이 다 됩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오파가 갈 수 있는 게 요 261.8에서 476.4%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개로 갈려요. 뭐냐면 여기 1, 2로 해가지고 파동의 끝이 여기냐 여기일 수도 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파동의 끝이 어디일 수도 있냐면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여기. 3파가 저기까지 갈 경우요? 네, 그러니까 5파가. 아, 5파가? 네. 그러니까 왜냐면 476.4% 넘었잖아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주봉으로 보긴 했지만 워낙 아래에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요건 주봉보다는 일봉 정도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버슈팅 나오는 경우는 간간이 있기 때문에 얘를 1, 2로 보고 다시 새로운 파동 카운팅을 할 것이냐 프랙탈 구조니까 네. 아니면 얘를 1, 2로 보고 파동 카운팅을 할 것이냐 요 두 개로 나뉘어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준비한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면 두 개의 가능성이 나오면 두 개의 가능성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 어차피 뒤에 걸 저희가 예상을 해야 하니까요. 네, 정확히 어떤 카운팅이 맞아라고 볼 게 아니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1, 2로 보고 파동 카운팅을 하면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요 261.8부터 416.4%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361.8짜리 5만 달러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얘를 1, 2로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놓고 볼 수 있고 그러면 361.8이라고 생각하면 한 7만 5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이때 당시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3만 달러를 간 넘었을 때 5만 달러까지 간다. 왜? 가능성이 두 개잖아요. 앞에 가능성으로 치면은 5파까지 가면은 5만 달러고 그쵸? 여기. 네. 그 다음에 요 뒤에 가능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61.8까지 가면 7만 4천이고 근데 어쨌든 5만은 넘는 거잖아요. 그니까 요 타이밍을 딱 넘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5만 달러까지는 갑니다. 두 개의 경우의 수 전부 다 5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니까 5만 달러까지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두 개의 경우의 수가 갈 거니까.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어느 순간에는 사실 하나로 좁혀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저희가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뭐가 맞아 뭐가 틀려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의 수로 가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매매 전략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남은 진도는 내일 마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팁이라고 알려드렸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혹시 기억나세요? 큰 추세부터 보기. 오,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큰 추세가 더 잘 맞아요.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큰 추세가 더 잘 맞을까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것보다 시장의 심리가 더 많이 들어가서인가요? 맞아요. 모범생 아닌가요? 이 정도면? 맞아요. 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실 이제 더 차트대로 가는 경향이 크고, 그 다음에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나 1시간봉 관점 봤을 때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주봉 관점이 사람들의 심리가 더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더 차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지난번 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 한 다음에 확장으로 봐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1, 2 한 다음에 3, 4, 5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6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보고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프랙탈 구조니까 얘를 이제 다시 1, 2로 볼 수 있는 거죠. 프랙탈 구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게 161.8 정도 자리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3, 4거나 네. 아니면 4파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삼- 4라고 하기엔 약간 작나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아, 4가 정말 요만큼만 돼도 되는 걸까요? 그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상승장에는 4가 정말 조금이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장 같은 경우 보면은 얘를 3, 4로 본다라고 하면 4가 진짜 조금이죠. 네.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승 추세가 워낙 크면. 근데 얘를 3, 4로 본다라고 하면 4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다를 좀 판단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뭐가 3, 4인지 맞추는 게 결국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3파가 끝났고 4파 조정 올 거니까 판다? 는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차피 저희는 5파까지 추세까지 갈 거기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5파 고점에서 못 팔겠지만 네. 5파 추세를 온전하게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여기서 3, 4든지 아니면은 지금 3 진행 중이고 여기서 4파 조정 이후에 올라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만 상관없나요? 저는 상관이 있어요. 있나요? 퍼즈님.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3, 4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3파가 진행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 전 지금이 4파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따가 또 설명해드리겠지만 네. 큰 추세로 먼저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 지금은 우리가 4파 조정이거나 아니면 3파 중에 있구나 라는 식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요 저점 조정의 저점에서부터 우리는 파동 카운팅을 한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해서 누가 봐도 왜냐면 우리 헷갈리는 게 요거예요. 중간서부터 막 엘리엇 파동 카운팅 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중간서부터 하려고 하니까 요 아래에 있는 저점을 하면 누가 봐도 1, 2거든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엘리엇 파동을 저희가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 해서 여기까지 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확장해서 여기까지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얘를 1, 2로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얘를 1, 2로 해가지고 3, 4, 5로 그려도 되고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마지막 팁인데 두 가지 중에 뭘로 갈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전부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하나요? 네, 이걸 매매 전략으로 커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팁입니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시간 낭비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조정을 피하고 싶어서 좀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어야죠. 아, 그러네요. 네, 서술형이면 서술형답게 풀어야 되는 거고 주관식이면 주관식답게 풀어야 되는 건데 객관식이면 비유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네, 객관식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 객관식으로만 풀어도 되는데 서술형처럼 막 수식 막 깔끔하게 쓰고 정확히 답이 뭔지 딱 찾아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속어법으로 해도 괜찮고 네. 아니면 대충 봐서 맞을 것 같은 거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맞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지금 파동 카운팅이 어려운 게 결국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계속 해드리면 얘를 1, 2로 볼 수도 있고 얘를 1, 2로 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혼자 매매해보시다가 나중에 이게 맞다 싶으시면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럼 먼저 얘를 1, 2로 보는 엘리엇 파동을 저희가 그려볼게요. 얘를 1, 2로 보고 그 다음에 얘가 그럼 3, 4거든요. 그럼 정확히 얘도 161.8이랑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3, 4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파로 올라간 게 어디냐면 361.8까지 딱 올라간 게 여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1, 2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파동이 끝났고 그러면 프랙탈 구조니까 다시 여기서 1, 2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럼 얘를 1, 2로 본다라고 하면 요렇게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려서 얘를 1, 2, 그 다음에 여기가 3, 4. 또 얘 정확하게 100% 아래로 안 떨어졌네요. 그렇죠? 얘는 이제 161.8까지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5파가 끝났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1, 2, 3, 4 하고 5로 가는 중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61.8 자리가 얼마냐면 13만 6천 달러, 13만 7천 달러 한 요 정도가 361.8 자리고 그 다음에 423.6% 자리가 한 15만 달러, 한 16만 달러 정도 자리예요. 해서 저는 14만 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4파 조정이 올 줄 알았어요.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큰 틀로 해서 요 지난번 저점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얘의 피보나치 비율은 지금 요 엘리엇 파동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피보나치 비율은 요 큰 1, 2, 3 하는 요 피보나치 비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얘가 3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면 3파가 여기까지 3파도 1, 2, 3, 4, 5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 2, 3까지 가고 4파 조정 받고 5파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치면 네. 이해 가나요? 근데 지금은 좀 그 속도에 비해서는 덜 오르고 조정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정도 조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기서 조정이 충분한가요? 혹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차트 모양 이상한가요? 그러진 않아요. 네,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얘를 오히려 1, 2로 봐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14만 달러 정도까지, 한 13만 달러에서 한 16만 달러 요 사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아니면은 오버슈팅해서
17만 달러. 그럼 정확히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161.8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 갔다가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 직원인 김프로가 네. 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나리오. 퍼즈님은 저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시나리오 분명 있죠. 네. 근데 이제 요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까 전에 가능성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로 보면은 이게 얘가 지금 3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3파가 한 14만 달러에서 한 17만 달러 정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4파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조그마한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전에는 이제 얘를 1, 2로 봤던 거고 지금 얘를 1, 2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엔 얘를 이제 1, 2로 본다라고 치면은 요렇게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까지 올라갔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프랙탈 구조에 의해서 얘가 1, 2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1, 2로 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61.8까지 가면 한 22만 달러. 네, 423.6%까지 가면 26만 달러.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1, 2로 보는 엘리엇 파동이랑 거의 고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을지는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 카운팅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큰 이제 우파 고점으로 봤을 때는 가격은 좀 비슷한 거죠. 네, 그쵸.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2023년부터 가장 큰 조정이 여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1, 2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가장 큰 조정이니까. 제일 그게 좀 그림이 확실해 보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전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한 14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36, 지금 이제 요 파동을 이제 카운팅 하는데 얘를 1, 2, 3, 4, 5로 본다라고 하면 한 14만 달러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는 22만 달러까지 올라가잖아요. 23만 달러까지. 희망회로긴 한데 진짜 그렇게 되면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희망회로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파동 카운팅을 이제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여기가 5파 고점인 카운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클로 보면은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요만큼의 사이클로만 보면. 근데 2023년도 1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의 카운팅을 살펴보면 여기가 고점인 카운팅이 없어요. 아, 무조건 더 오르긴 할 거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르든 조정받고 오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14만 달러에서 한 17만 달러를 말씀드렸고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 22만 달러, 최소라고 말하니까 계속 또 뭐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2만 달러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냥 올라가든 조정받고 올라가든 어디까지는 올라간다? 14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둘 다 14만 달러 이상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1번 시나리오는 14만에 17, 2번 시나리오는 22만 달러보다 높은 거니까. 22만 달러까지 간다라고는 무조건 간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1번 시나리오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올라가든 조정받고 올라가든 14만 달러까지는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네. 네, 해서 시나리오가 두 개인데 무조건 하나를 맞춰야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요 정도 공통적인 가격대 하나는 14만 달러, 하나는 22만 달러니까 그럼 14만 달러까지는 갑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요거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 네. 요 자리 뚫고 올라갔을 때 얘를 1, 2로 보든 얘를 1, 2로 보든 상관없이 5만 달러까지 가요. 두 개 시나리오가 전부 다 5만 달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만 달러까지는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번 같은 경우에도 14만 달러까지 간다. 근데 14만 달러가 고점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전히 25만 달러까지 갈 거라 생각하는데 14만 달러에서 큰 조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시고 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럼 저희가 14만쯤 왔을 때 조금은 조정을 피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까요? 근데 14만 달러에 조정 안 받고 그냥 아. 바로 한 22만 달러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뭐 나중에 저랑 같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은 엘리엇 파동을 저런 식으로 그리는구나. 퍼즐은 저렇게 파악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는 큰 사이클에서 이제 중간 사이클까지 분석을 한 건데 네.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안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래야지만 카운팅이 그나마 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리는 연습을 지금 비트코인만 가지고 그렸었는데 네네. 뭐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하시면 좋냐면 금은 차트가 잘 맞아요. 비트코인보다도 잘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금이 시총이 훨씬 크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뭐 나스닥, 뭐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코스닥으로는 하지 마시고 네. 네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제 작도를 그려보는 연습. 아 그리고 하나 추천드리면 JYP. 네. JYP가 차트가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준비한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패턴 배워보는 거잖아요. 네, 파동님. 맞습니다. 엘리엇 파동.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사실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서 네. 이제 예시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엘리엇 파동에서 파생된 패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엘리엇 네. 파동에서 나온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 파동이 한 부분만 떼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패턴만 보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패턴의 이름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헤드앤숄더 뭐 들어보셨어요? 네, 헤드앤숄더는 가장 대표적이니까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샴푸 먼저 사실 생각나긴 하거든요. 네. 쓰시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네.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블탑, 뭐 더블 바텀, 역 헤드앤숄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헤드앤숄더나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헤드앤숄더를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헤드앤숄더에서는 이렇게 팔이 있어요. 팔이 있고 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해가지고 이게 헤드앤숄더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모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모양이 갖춰지고 나면 네.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진입을 한다. 요 아래를 딱 떨어지고 나면 이게 진입이라고 써 있어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게 진입이에요. 네. 진입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스톱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뭐냐면 손절 라인. 그다음에 여기 목표라고 돼 있는데 이게 타겟인데 여기 목표가인 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모양인 상태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에 가까워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어떻게 쓰냐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요 정도까지 딱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떨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측할 때 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전혀 예측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절대 예측해서 쓰면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팔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더블탑 같은 경우에도 팔이 있어요. 팔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더블탑 이렇게 두 개 나온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진입, 목표, 손절 이렇게 딱 매매 전략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블 바텀도 이런 식으로 얘 팔이 있습니다. 팔. 얘도 팔이 있어요. 팔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팔이 있고 더블 바텀 한 다음에 딱 뚫고 올라오면 진입, 그 다음에 손절, 그 다음에 목표 이런 식이에요. 역 헤드앤숄더도 팔 있습니다. 팔 있고 이제 역 헤드앤숄더니까 이제 헤드앤숄더 거꾸로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걸 딱 뚫고 올라가면 진입, 여기는 손절, 그 다음에 여기는 타겟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이에요. 매매 전략. 근데 그때 우리가 엘리엇 파동을 먼저 배웠잖아요, 버즈님. 그러면은 엘리엇 파동 중에 몇 파에서 패턴이 나오는지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어려워요. 뭐. 아니 하나도 안 어려워요. 보면 네. 쉽게 말하면 1, 2, 3, 4, 5예요. 네. A, B, C예요. 네. 근데 프랙탈 구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파도 1, 2, 3, 4, 5 A, B, C고 그쵸? 네. 얘도 1, 2, 3, 4, 5 A, B, C고 반복되죠. 네, 1, 2, 3, 4, 5 1, 2, 3, 4, 5 A, B, C 1, 2, 3, 4, 5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 개 선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엘리엇 파동 안에 프랙탈 구조로 엘리엇 파동 안에 엘리엇 파동이 있다. 이걸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뭐냐면 요 위에 보면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이 바로 헤드앤숄더 부분인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그러면은 엘리엇 파동 안에서 저 팔이랑 헤드앤숄더를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은 어쨌든 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는 네. 이러한 모습을 띈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면 1, 2, 3, 4, 5 1, 2, 3, 4, 5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딱 떼갖고 와가지고 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팔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왜 팔이 있는 게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기 때문에 요 자리를 빼서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무조건.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팔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왜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차트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역헤드 숄더인가요?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팔이 사실 위로 달렸잖아요. 아, 네. 근데 이러면은 헤드앤숄더가 아니에요. 근데 팔이 있는 것도 모르면서 팔이 있어야 되는데 팔이 있는 걸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팔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 네. 원래 엘리엇 파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팔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 갔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더블 탑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2파 조정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3파는 좀 이렇게 낮게 위치돼 있고 2파 조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2 할 때가 얘가 이제 거의 요 고점 근처까지 간다고 치면 요 부분만 가지고 오는 게 더블 탑. 이해 갔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3파가 이제 요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하면 이게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고. 네. 해서 여기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1, 2, 3, 4, 5, 1, 2, 3,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요 부분을 떼놓고 오면은 역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얘가 조정이 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네, 요런 식의 이제 차트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깊게 조정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면 얘를 떼다가, 아, 얘는 더블 바텀.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엘리엇 파동에서 나온 거니까 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아까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진입 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엘리엇 파동을 이제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었냐면 그 예전 영상 돌려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제가 이제 1, 2, 3, 4, 5 할 때 1, 2, 3, 4, 5 할 때 여기는 1파 고점을 돌파하면 안전 매수 자리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가 진입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헤드 앤 숄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역헤드 앤 숄더는 요거를 돌파하면 여기가 진입 자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안전 매수 자리랑 똑같은 소리예요. 저도 1파, 2파 한 다음에 1파 고점 돌파하면 안전 매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역헤드 앤 숄더도 이런 식으로 넥라인을 돌파하면 진입이라고 아까 써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엘리엇 파동 공부하면은 그러니까 1타 2피처럼 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엘리엇 파동은 어렵고 이건 쉬우니까 네. 이것만 보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처음 배우시면 이게 좀 더 쉬우니까 이걸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퍼즈님?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속는 경우도 생겨요. 그 속는 경우도 제가 좀 갖고 왔으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속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 자, 차트를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4, 5, A, B, C잖아요. 네. 근데 요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여기 팔 있죠? 팔 있고 요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나오죠? 네. 그런 다음에 요 아래로 뚫고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숏 진입을 한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많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거의 안 떨어져요. 거의 안 보여요.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이게 1, 2, 3, 4, 5에서 1, 2, 3, 4, 5에서 A, B, C로 전환되는 타이밍에서 사실 숏을 들어가거나 물량을 매도하면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네. 그게 아니고 1, 2, 3, 4 요 부분에서도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프랙탈 구조라서. 네. 그래서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여기에서 이런 헤드 앤 숄더 팔도 달렸어 심지어. 그 다음에 헤드 앤 숄더야. 그럼 여기서 숏 진입을 하거나 매도를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왜 많이 쓰고 유명하냐면 네. 쉬우니까. 네. 쉬우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리 쉬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걸 떨어지고 진입했어요. 진입하고 올라가면 손절하면 돼요, 사실.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돼요. 그게 어렵잖아요, 퍼즈.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고 요거 모양이 나오면 매매 전략대로 해라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잘못 안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키고 매매 전략대로 접근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땐 손절하고 어쩔 땐 수익을 보겠지만 어쨌든 손익비가 괜찮기 때문에 왜냐면 손절은 이만큼이고 아까 보면은 손절은 이만큼이고 수익은 이만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률이 반반만 나와도 손익비가 괜찮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자산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이 부분만 따로 떼어갖고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인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이 매매 전략만 잘 지키면 돼. 의 관점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활용 정도고 정말 공부해야 되는 건 엘리엇 파동인 거네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이 내가 엘리엇 파동 봤을 때 1, 2, 3, 4야. 그러면 여기에서 헤드 앤 숄더가 나와도 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추세를 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5파가 거의 다 갔어. 5파에다가 확장까지 나왔어. 근데 네. 확장까지 간 이후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추세가 꺾였구나,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갔죠? 네. 그 추세를 보는데 좀 활용하는 보조 같은 거네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활용하는 보조라기보다는 그냥 엘리엇 파동 안에 이제 요 헤드앤숄더나 역헤드앤숄더, 뭐 더블탑, 더블바텀 이런 게 다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그냥 엘리엇 파동을 보면 다른 걸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 엘리엇 파동만 알면 되는 거예요, 퍼즈님? 네.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거의 모든 파동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네. 요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팔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럼 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뭐 더블탑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요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완전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1, 2하고 지금 3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3, 4거나 네.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5파의 끝에 도달한 상황이 아니라면 네. 여기에서 많은 물량을 매도하거나 숏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5파가 올라갈 거니까. 고점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 근처에 네. 가가지고 예를 들어 요 근처에 가서 막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많은 물량의 매도를 혹은 분할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5파의 끝이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 3파, 4파거나 아니면은 3파 진행 중이거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많은 물량을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패턴만 보고 매도할 필요가 없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엘리엇 파동이 지금 3파, 4파 정도에 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크게 들어가거나 물량을 많이 매도해버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 헤드앤숄더 모양만 보고 매도한 거랑 똑같아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서도 쉬운. 네. 근데 어려워요, 버즈님. 왜냐면 이 시험도 기출문제 푸는 거랑 이론을 습득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풀어주시나요? 코인 차트 보면서. 아, 그거는 이제 추후에. 오늘 추후에. 진도를 좀 더 나가고.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랑 이런 걸 아마 좀 많이 파악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 정도면 거의 다 이해한 거예요, 사실. 정말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2018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올라가고 2018년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됐을 때 이거 더블 바텀인가요? 바텀이네. 근데 더블 바텀일 수도 없는 게 사실 요걸 뚫고 올라와야 더블 바텀이에요. 아하. 맞잖아요. 네. 네. 그럼 요걸 뚫고 올라와서 매수를 해야만 더블 바텀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고 나서 딱 올라오니까 요 헤드앤숄더나 역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이런 것도 3중 바닥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헤드앤숄더가 이제 요런 식인데 이제 얘가 더 떨어지고 얘도 더 떨어지고 하면 3중 바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 뭐냐면 3중 바닥이면 집을 팔아서라도 사라. 이제 갈 거니까요. 네, 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 네, 근데 네. 이거를 제가 파악했을 때 이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저는 네. 이렇게 A, B, C로 파악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네, 굳이 여기서 요 3중 바닥이니 뭐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좀 조심해라라고 말했었는데 오. 요때 당시에 3중 바닥이라고 집을 팔아서라도 사라는 얘기 아시죠? 완전 반대로 가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지금 열심히 잘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네. 떨어진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3중 바닥도 정확하게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얘가 요 라인을 뚫고 올라와야 돼요. 오. 그래야지만 이게 3중 바닥 혹은 뭐 역헤드앤숄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요렇게 바닥 3개 찍었으니까 올라갈걸요? 이런 식으로 예측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퍼즈님은 C파라고 보신 건 엘리엇 파동까지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렸을 때 1, 2, 3, 4, 5 한 다음에 확장, 그다음에 A, B, C, 그다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때 파동 카운팅을 했었던 게 있거든요. 트레이딩뷰에 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트레이딩뷰 타보스가 됐었었는데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것만 알고 그다음에 헤드앤숄더는 매매 전략을 위한 건데 예측의 도구로 사용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다들 이제 3중 바닥이다 할 때 혼자 C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확신을 가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아, 뭐 저도 뭐 확신을 가진다 이게 아니고 네. 만약에 3중 바닥이라고 한다면 넥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네, 3중 바닥이니까 사야 된다가 아니고 네. 근데 여기도 안 뚫었는데 네. 여기를 뚫었으면 저도 C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네. 근데 이렇지도 않았는데 3중 바닥이니까 사라 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목을 좀 바꾸고 싶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좀 제가 네. 와이프 패턴은 다음 시간을 미루고 하모니 패턴이라고 하모니 패턴도 유명한데 네.
여기 하모닉 패턴이 하모닉 패턴 책을 보시면 엘리엇 파동에서 나왔다고 대놓고 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하모닉 패턴도 역시 엘리엇 파동의 특정한 부분들을 떼어서 가지고 온 건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X, A, B, C, D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네.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뭐냐면 이런 모양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롱 포지션을 진입해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으니까 떨어진다가 아니고 네. 이렇게 요 패턴이 요 비율도 다 있으니까 요런 게 완성이 되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도대체 지금 요 모양 기억하세요? 요렇게 생긴 모양. 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다시 또 요걸로 보여드리면은 어디서 나온 모양이냐면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 아까 전에 봤던 모양이죠. 요렇게. 네. 네. 그 오파랑 ABC 파동 다 합친 네네네. 프랙탈 구조에서 크게 보면 네, 되는 맞아. 건가요? 크게 보면은. 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파동이 끝나고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특정 부분을 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엘리엇 파동 돼 있네.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비율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만 이제 바꾸면은 아까 있는 하모닉 패턴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이해 가셨죠? 네. 그냥 하모닉 패턴을 그냥 떼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모닉 패턴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네. 활용을 하냐면 네. 하모닉 패턴도 예측이 아니고 네. 여기서 진입하면 어디까지 익절 구간이고 어디서 손절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반복한다면 네. 손절도 나고 익절도 되겠지만 요걸 그대로 반복한다면 수익이 난다는 개념이에요. 예측의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나 이런 거 고점이 어디 근처까지 갈까를 좀 본다라고 친다면 네. 왜냐면 하모닉 패턴 여기서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안 먹는 거예요, 얘는. 아, 퍼즈님이 항상 그 남기신 명언이 있잖아요. 오파 고점 같은 거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고점에 매도할 생각하지 네. 마라.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드렸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그냥 엘리엇 파동만 열심히 잘 공부하면 다른 패턴은 사실 공부할 필요 없긴 하다.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을 잘 볼 수 있으면은 이 패턴이 또 눈에 보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